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첫 번째 전선은 바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도 거듭 집권 여당이 대안도 없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순진한 발상이라면서 본인이 얘기한 특검법 중재안에 대해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다른 당권 주자들, 그럼 앞으로 여론이 원하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거냐 이렇게 바로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팬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윤상현,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악수경쟁 시작됐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이기면 진짜 승자가 되는 미니 대선 성격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요일은 어제 같은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그리고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해서 오늘 4명의 후보가 하루 만에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과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지만 이미 선거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한눈에 오늘 후보들의 행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오 시장을 만난 나경원, 인요한 의원에게 영입 제안을 한 원희룡,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행보를 소화하는 것 같은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먼저 여기 3명 얘기를 좀 집중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주목받는 사람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부터 오늘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환경미화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여기에 뭐 당사 경비시설, 청소 직원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당대표 출사표에서요. 국회의원뿐 아니라 108명의 국회의원뿐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 원외 주자 그리고 국민의힘 당 구성원 모두를 챙기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어려운 선거에서 처절하게 분투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은 163명의 걸출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의 지방자치위원들이 있고 뛰어난 역량의 보좌진들이 있고 당의 기둥인 당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의 저변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 때만 반짝 저변 확대를 시도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어제 당대표 출사표 한 28분인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 네. 한 전 위원장이 오늘 출사표를 던진 다음 날 국민의힘 미화원 분들, 경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첫 번째 정치 행보라고 보세요? 일단 어제 3명의 후보가 다 출사표를 던졌고 오늘 첫 행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이 경선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까, 또 어떤 이슈를 이제 내세울까 이런 것들이 오늘 행보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얼마 전에 대구 내려가서 이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이런 어떤 표심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일단 행보를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어떤 이 같이 뛸 수 있는 동반자 지금 이분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후보를. 그래서 지금 인요한 의원을 지금 뭐 일단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후보 같은 경우는 항상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될 때도 그랬고 첫 번째 행보를 주로 이 청소하시는 여사님들과 어떤 경비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만큼 이 우리가 사실은 뭐 일을 하면서도 참 뒤에서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행보의 어떤 일환인 것 같습니다. 예전 법무부 장관 때도 이제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비대위원장 때도 이제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당시에 겨울이니까 파카 같은 걸 선물했고 이번에 이제 당의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도 당에 있어 수고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면에
5달 만이잖아요.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당시 이제 방한 용품을 선물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오늘은 뭐 비슷한 인사들과 함께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뭐 좀 당의 구성원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챙기겠다 이런 의지도 출사표 다음 날 좀 일으킵니다. 오랜만입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네. 그 미소의 의미가 좀 궁금한데 오랜만에 나오셔서 첫 질문을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중에 지금 108명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원외 인사들 혹은 당선되지 않더라도 당 구성원과 함께 국민의힘을 좀 이끌겠다 이런 포부 또 한 명의 원외 인사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야 뭐 정치적으로 이제 자연인 입장이지만 제가 겪은 위원장님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예. 사실 누구에게 편중되거나 차별을 두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선거 과정에서도 방호원들과 미화원들과 식사를 했을 때 당에서 이게 처음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놀랐었는데 이렇게 세심하시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그때 당시에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 선물에 대해서도 높으신 분들께 의뢰 책정해서 선물을 보내는 금액으로 책정돼 있던 걸 돌려서 연탄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다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원팀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비추셨기 때문에 예. 저도 한동훈 위원장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방호 요원과 저도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당직자들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애당심이 이렇게 폭발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게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함께 뛰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예. 지금 이런 정도의 숫자 가지고서 계속 근근히 꾸려가는 것으로서는 미래를 뭐 장담할 수 없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자신의 뜻을 펼치고 다시 원내로 들어와서 예. 다수 정당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우리도 헬무트 콜이나 뭐 이런 마크롱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끔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신인들,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원내까지 들어와서 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런 가벼운 행보부터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 말씀은 뭐 이게 당직자들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거면 지금 거의 19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을 상대하려면 108명의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원외에서 뭐 당직자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 혹은 보수 인사들까지 힘을 합쳐야 그게 뭔 당권이든 대권이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미래까지도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가지를 딱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 재건 그리고 정권 재창출 그게 없이는 우리가 지금 정권을 내준 그 이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약이 없다 이런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외 인사들에 대해서 홀대하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제가 많이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예. 4년 열심히 뛰어봤자 나중에 다시 찬밥 신세 돼가지고 공천 못 받거나 이렇게 됐을 때를 예.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갈아 넣어가지고 나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다. 당에서는 당신들을 원하고 지금 이제 영입했던 신인들도 앞으로 쭉 당이 뒷받침해서 함께 갈 수 있다. 그 함께 간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내비치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사실 겪으면서 한동훈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마음이 절절하게 되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예. 여러 가지로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예. 사실 원내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원외랑 원내는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다르잖아요. 예.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그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하셨지만 예. 원내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상황이 많이 변했고 저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위원장님께서 선거와 본인을 아예 그냥 결부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리고 원외 인사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공격이 있을 거란 생각도 했어요. 뭐 이 정도까지 심하게 할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 대해서 이건 이제 가족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예. 그럼 뉴스탑10한테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원내로 들어가시는 거,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랬거든요. 예. 근데 바로 아니다. 자기가 더 열심히 잘하겠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거기서 그냥 그 얘기는 이제 종결이 됐는데 예. 그 이후에 그 4월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 꼬일 것 같지 않냐. 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라는 예. 말이
물론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 절절하게 와닿았겠지만 저는 저거 진짠데 예. 본인에 대한 방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하는데 누구는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억지로 방탄을 차는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배치를 하려고 예. 하는데 본인은 그것도 쉬운 기회도 다 마다하면서 저렇게 뛰는데라는 네. 것 때문에 저는 어제 이 그 출마 선언문도 네. 그게 더 음미해 볼 부분이 있고 더 진정성 있게 생각해 볼 부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변호사께서 저희 뉴스타파 반년 만에 출연하셔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잘 들었고요. 뭐 이후에도 또 추가로 있으니까 그때 또 제가 추가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 어제 순서대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 세 사람의 출사표는 지지자들의 지지세를 경쟁하는 것도 뭐 나름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중심으로 현장에 많은 지지자들이 몰렸는데 화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저의 응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감시와 또 이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그걸 기대하고요. 제가 그 마음 잊지 않고 올바르게 나라 위한 정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화이팅! 뭐 다른 후보들의 지지자들도 함께 출사표 던질 때 같이 이제 동행해서 여러 지지세를 좀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특히 정말 오랜만에 한 2달 넘게 만에 한 전 위원장이 공식 행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몰렸는데요. 그 성춘 부장님, 저건 어제 얘기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여의도 한 빌딩에 캠프를 꾸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러 화환들이 지금 속속 도착했는데 거기에 좀 우스갯소리로 홍준표 시장 관련된 화환이 있는데 저거 진짜 홍 시장이 보낸 건 아니겠죠?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지자께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런 화환이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이후에 국회 앞에 그 지지자들의 화환이 쫙 깔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홍준표 시장의 이름으로 화환이 깔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바로는 홍준표 시장이 직접 보낸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글쎄요, 일종의 명의 도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용상 무슨 인신 공격이나 아니면 좀 상대방 깎아내리는 비하의 내용이 담긴 게 아니라면은 전당대회라는 것이 그 정당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라면은 홍준표 시장께서도 이렇게 뉴스톱10의 첫 곡지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에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물론 4월 17일 그때 제가 말씀드린 국회 앞에 깔린 그 화환에는 내가 질투나서 그랬다 이런 멘트가 달렸다고 하는데 예. 홍준표 시장께서 너그러이 넘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건 진짜 대구에서 홍 시장이 보낸 화환은 아닐 테고 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할 정도로 지지자들의 그 여러 모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둘러싼 얘기들 어제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도 여러 지지자들과 함께 이제 국회로 동행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일정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 오늘 아침에 열린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는데요.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공식석상에 오랜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회 소통을 말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3명의 후보와 함께 인사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늦게 왔어요. 그래서 차례로 인사하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 터지고요. 지금 4명의 후보들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디를 가는지 동선 파악해서 그 모임 자리면 무조건 다 가야 되겠죠. 실제로 오늘 초선 모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축사를 했는지부터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된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데도 괜찮아?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우리가 국민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는 것이 저희의 싸움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최일선에서 몸살이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쁘다,
범죄자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게 만드는 방식이 우리의 싸움의 주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 초선 모임에 가서 했던 목소리 들어볼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이 자명 중에 꺼냈던 바로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데도 괜찮아 하고 국민들께 생각해볼 만한 지점을 드리는 게 저희의 싸움의 방식이다. 좀 더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오늘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네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제 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뭐 전과 사범이다, 뭐 이런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공격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본인이 이제 집거 중일 때 제기한 문제가 헌법 84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피고인 대통령은 어떤 재판을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헌법적 해석을 본인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들이죠. 뭐냐면 단순히 어떤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사실은 크게 상대방이 상처를 입진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국민의힘은 그럼 뭘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헌법적 가치에 맞는 것인지 좀 더 어떤 면은 고차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이거를 제기한 것 같아요. 즉 비교를 된다 그러면 저쪽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과연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럼 과연 저게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저쪽만 공격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거는 아니란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얼마만큼 유능한가? 얼마만큼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걸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은 초선 모임에 가서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도 좀 했지만 지난 2년간 뭐 1대 170으로 싸웠다라는 취지의 얘기 이게 단순히 내가 당대표와 가는 과정 뭐 전투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대통령은 괜찮아라는 논점은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고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 중심으로 한번 다른 후보들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어제 오후 당협 워크숍 4명 같이 갔고요. 오늘 아침 초선 의원 공부 모임 4명 다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10시에 창립총회에서도 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모이는 곳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실제로 다 각각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특히 한 전 위원장의 캠프 이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자영 변호사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그 시작이 한동훈이다. 시작.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본인 쪼대로 그런 표현을 좀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본인 쪼대로의 정치는 이제 시작이고 본인의 색깔로 풀어나가는 정치의 시작 그리고 보수 재건의 시작, 정권 재창출로의 시작 이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의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존 정치를 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난 총선을 치렀을 때 본인이 온전히 보시는 이제 그림대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의 색깔로 본인의 온전한 그런 결정으로 치룬 게 맞는가라는 것을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색깔로의 정치를 하고 그리고 내가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내 색깔로 풀어내는 것이 결국은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 시작이 지금 당대표로서의 출마다 이런 것을 결심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사실 한 전 위원장님께서는 공부를 하고 성찰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패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셨고 당 지지자들을 추스르고 위로하는 시간을 굉장히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출마 선언문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그것을 또 바꾼 것도 국민들께서 지금 불러내신 그런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답하는 것, 그것의 시작도 지금이다. 그래서 시작 캠프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작. 모두가 변해야하고 그 시작이 한동훈이다. 다른 캠프들 이름도 한번 짧게 만나볼까요? 여기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시작, 나경원 캠프는 재집권, 윤상현 캠프 보수혁명, 원희룡 선거 캠프 원팀. 각자 본인들이 주장하고 이렇게 당대표가 되면 하겠다는 취지의 핵심 단어들이 여기 딱 녹아있죠. 시작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원팀이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의 성도 같이 딴 것 같은데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본인의 당대표 출사표와 관련된 의미심장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면 의원님도 좀 대통령님과 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고 좀 일각에서는 이제 장관님의 출마도 두고 좀 이제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야 뭐 친윤이냐 하는데 저는 그런 딱지 붙이기 자체를 거부하지만 굳이 물어본다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자는 사람이 대놓고 반윤하자고 달려들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지 우리는 모두 친윤이 돼야 된다. 대신 저는 할 말 하는 용기 있는 친윤이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로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친윤이라면 저는 기꺼이 친윤이 돼야 되고 모두 친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 아예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춘다고 바닥에 앉아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당대표 후보가 반윤이면 콩가루 집안이고 우리가 모두 친윤이 돼야 된다. 대신 할 말을 하는 용기 있는 친윤이 될 것이다. 이제 당대표 본격적으로 출사표 던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커지거든요. 이 말이 오늘 좀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누가 봐도 친윤 후보죠, 원희룡 후보는. 근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시점에서 사실상 반윤으로 분류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않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게 그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현재적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용기 있는 추인이 될 것이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세 분 다 출마 선언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현재 문제에 대한 진단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좀 추상적이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보수의 가치의 혁신이라든가 또 보수 재집권을 얘기한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예. 과연 어디에서 출발해서 뭘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를 없이 사실상 친윤, 비윤, 반윤의 구도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것이 명확해 보이고 사실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원론적이고 필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 내용은 사실은 누구는 친윤, 누구는 반윤, 그중에 내가 진짜 친윤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윤이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이어진 내용들을 보면 특검과 관련해서 또 비판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인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당내에서도 나는 친윤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메시지를 앞으로 더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도로 이 전당대회 이번 선거는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로서는 그럴듯하게 어떤 명분을 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긴장감이 계속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명확해졌어요. 구도는. 또 하나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 차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뉴스탑10에서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대구로 가서 홍준표 시장 면담했던 나경원 의원인데 오늘은 이어서 오세훈 시장까지 만났습니다.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건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당을 안 지켰다는 것이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안에서 막 열분을 토하셨다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지금 당관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나눴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아무래도 조금 뭐 겨냥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외 후보님들에 대한 어떤 좀 이 정도까지만 말씀하시죠.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의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지금 뭐 우리 당의 미래 걱정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서울시장께서도 똑같은 걱정을 하셨고요. 당이 좀 더 민심에 가까운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그 메시지는 좀 원론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성춘 부의장님 어제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대권 도전 안 하겠다. 당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게 그러면 홍준표, 오세훈, 뭐 많게는 원희룡, 한동훈 이런 킹메이커 본인들 그런 대권주자를 띄우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당권은 내가 잡아야 된다. 이 메시지에 대한 평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지금 4명의 후보 중에서 차별화를 한동훈 후보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대권 불출마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부각시킨 것은 뭐 전 전략적으로 좋은 거라고 봅니다. 뭐 적의 적은 뭐 나의 편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사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순리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한동훈 후보와 함께 뭔가 대권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를 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에게도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래서 대권 출마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공교롭게 또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의원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어요. 나경원 의원도 그 2년 뒤에 혹시나 지지율이 높아지면 당대표 관두고 대선 출마해야 되는 것이 순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사실상 그때는 주어를 나경원 의원으로 했지만 본인을 얘기한 거로 봤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2년 뒤에 지지율이 좋다면 당권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하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뭐 원희룡 후보나 이런 윤상현 의원 원희룡 후보는 제가 생각에는 아마 대권에 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이 대선 불출마 그래서 당권을 도전하면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본인이 손을 내미는 이런 역할, 이런 전략들은 계속 추구해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관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출사표 던진 다음 날 각기 3인 3색, 4인 4색의 행보들을 보인 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인데요. 나경원 의원, 오세훈 시장을 만났고 그 본인의 대권 불출마 관련 얘기까지 한번 일맥상통하는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한 그럼 1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초반 판세, 당권 구도는 확실합니다. 한동훈 대 반한동훈. 특히 이 부분이요. 특검으로 반윤 선언한 거 아니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중재안 이 부분을 발의하겠다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인데 이걸 두고 사실상 반윤 선언 아니냐, 정신 홀로서기 아니냐 여러 정책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논리예요.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을 종결시키고 이 논란을 종결시키고 다음 단계로 다음 건설적인 주제로서 정치를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히려 순진한 발상 아닐까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의도에 저희가 말려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론에 따라 이렇게 간다면 뭐 요새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많이 발의하는데 그럼 그 특검 다 받을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 후보 특검도 발의되었던데 그럼 그것도 받을 것이냐. 이런 논의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링에 올라봤어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링에 오른 4명, 특히 1라운드는 바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한동훈 전 의원에게 좀 더 한층 목소리를 높여서 집권 여당이 합리적 대안 없이 이걸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순진한 발상이다. 반면 나경원 의원, 아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참 순진하다. 그러면 여론이 원하면 본인 특검법도 받을 건가? 누가 더 순진한 겁니까? 자, 우선 정당은요,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저는 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심이 뭐 여론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민심은 어떤 정당을 정말 참패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당은 민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즉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민감해야 되죠. 자, 법률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왜 키웠죠? 결국 뭐냐면 최상병 사망 사고, 이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키운 것 자체가 보면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측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종섭 당시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야당이 여기에 굉장히 국민들에게 뭐 어떤 선동을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이 문제를 뭔가 대통령실이나 뭔가 좀 불투명하게 처리한 거 아닌가라는 데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은 거의 블랙홀과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당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선거법 그때 개정했을 때 그때 뭐 바로 들고 뭐 가서 막고 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08명이라는 숫자로 이걸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무조건 강경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요, 이 108석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지금 김재섭, 안철수 뭐 등등 이분들은 지금 이 법에 대해 찬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8석이 무너지면, 8석이 무너지면 통과된다고 그러면 아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에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엄청난 또 피해가 입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이거를 좀 더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이거를 공세를 가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특검, 즉 신특검법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법이 아니라 거기서 추천하는 그 당사자한테 여러 가지 문제 독소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특검법을 만들어내면 108명이 되는 의원들의 명분을 가질 것이다. 즉 거부권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지 당연히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막아야죠.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면 뭔가 전략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민심의 반응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기한 것이지 이걸 뭐 순진하고 초보가 제기한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집권 여당도 뭔가 이렇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순진한 거 아니냐는 표현. 구자영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지난 21대 국회만 보더라도 당시 공개적으로 최재형, 김웅, 유이동, 김근태 이런 지금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아니지만 그 인물들이 당시에 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단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오늘 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오후에 SNS에 글을 올려서 국민의힘 최상병 특검법 내야 된다. 강북 유일의 국민의힘 당선인인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됐어요. 그렇죠. 힘을 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퇴로가 열렸다라고 반가워할 상황인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거는 민주당 원안이 이래서 잘못이다라는 걸 한번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소 조항에 대해서 확 부각돼가지고 이제 와닿거든요. 이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되면 자신은 찬성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퇴로가 없었어요. 근데 민주당 원안에 대해서는 아니고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시해가지고 그걸로는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정이 됐을 경우에는 거부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이전에 본인이 이제 말을 바꾸는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 같은 스탠스를 취했던 분들에게는 퇴로를 열어주고 숨쉴 공간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당이 108명이 무너지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서 그 갑론을박을 벌일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순진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법이 기준이긴 하죠. 그러면은 이 법은 말이 안 되니까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4명 후보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순진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께서도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이게 108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거부권에 의해서 부결됐을 경우에 그럼 성난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까지 나와야지 순진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이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기까지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안이 있으시면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게 맞대응이 돼야지 순진하다 아니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니다 해서 끝이면은 1차원적인 논의에서 그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 김재섭 의원, 뭐 30대 초선의 김재섭 의원도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현정 의원과 조기현 변호사께 차례로 질문을 드릴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원하는 걸 고스란히 받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걸 하자. 오늘 뭐 국민의힘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김재섭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민주당이 본질 흐르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못할 것 없다는 취지의 얘기도 나왔지만 이현정 의원님. 이걸 일단 민주당의 여러 의견, 대립, 약한 고리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파고들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반응을 보면 민주당의 주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김영배 의원은 지금 사실상 민주당의 비주류지 않습니까?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그만큼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제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 법안을 보면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 하면 민주당 1명, 조국 혁신당 1명,
그러면 이 두 명을 뭐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 규모도 꽤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입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민변 출신의 자기와 또 뜻이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임명하면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수사를 몰아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특검을 정말 중립적인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BBK 특검이라든지 두 번의 특검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도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본인이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특검을 추천하냐 있어서 이게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당시에 이제 추천은 하지만 선정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문제가 종결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협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제3의 기구가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즉 공정한 방식으로 인해서 특검을 추천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니 특검을 그럼 공정한 사람 임명하자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 특검법 보면 본인들이 추천하잖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3의 기구에서 공정하게 추천하자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거기에 많이 수긍을 하실 겁니다. 그걸 못 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논의의 물꼬를 텄으니까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고민할 가치는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한동훈 예. 위원장이 말한 저런 제안들이요.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다시 제안된 특검법은 다소 좀 강화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협 추천권이 없어지고 이 민주당하고 이 비교섭 단체가 추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입니다. 지금 이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후 이 논의 과정을 거쳐서 7월 23일 이후에 추진하자는 건지 아니면 특검법의 내용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건지 뭐 이거 없이 일단 원론적 입장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이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추천권의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장 추천이 있었던 BBK 특검법이 제대로 된 특검을 하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그 언론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특검을 임명하면 결국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공소유지해가지고 재판을 사법부가 하게 되는데 이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했던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국민의당이 추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거죠. 과거 특검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실제 수사에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봐야지 추천권에서 야당의 입장을 가지고 수사할 거라고 지금 전제해놓고 이걸 독소조항이라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의지를 표명했고 알겠습니다. 여지를 뒀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적극적 제안을 한다면 검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제3자가 특검 추천했다. 나머지 3명의 후보는 반대하고 있어요. 이 한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1라운드 최상병 특검. 그런데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이런 정도의 카드를 던진 건 지금 보수가 질일 멸렬하기 때문에 뭔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성격도 있겠지만 이제 용산과의 정면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윤 대통령 관련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그래왔고요. 어떤 친소 관계가 공적인 결정의 영향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저는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20년을 같이 검사 생활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뭐 이런 것보다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 투명해야 된다는 건데 그 성춘 부시장님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내용만 보면 한 대통령실 관계자 익명이긴 한데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 크게 벌리고 멀리하게 만드는 야당식 정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보면 진짜 이 정도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윤 후보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공적 관계 발언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센 발언으로 보였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20년 그래도 사적 관계가 있었다. 사적 관계라기보다는 뭐 20년 된 인연이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후보가 그냥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의 사이일 공적 관계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국민들이 보실 때 누가 더 아쉬운 상황인지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가 저 정도의 발언, 뭐 최상병 특검을 추진한다, 아니면 뭐 제2부속실 설치를 주장한다, 이런다고 해서 반윤으로 자리매김하는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을 저는 거부하는 것은 친윤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민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갖고 뭐 반윤이다라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 대통령실의 저런 메시지도 부적절하지 않은가. 본인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본인들과 좀 불쾌하다고 해서 야당식 정치라고 하는 것, 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지금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된 게 가장 문제인데 행정부,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야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명백히 드러난 워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이런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아무도 메시지를 내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메시지가 세워져 나오는 것, 지금 대통령실의 공직기관과 인식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을 좀 부각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전화 통화 10초라고 뭐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날 당시로는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잘해봐라 이러고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경원, 윤상현은 방문을 해서 식사를 했다 그러고요. 뭐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그날인가 아무튼 전화가 와서 격려는 해줬다. 그 말씀이. 근데 해석을 하면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원 장관님은 통실과의 교류가 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은 교류가 없었다. 그렇다기보다는 식사 초청을 했는데 안 간 거 아닌가요? 내용 보셨죠? 그러니까 일단 여권, 정확히는 대통령실 핵심부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원 전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일단 2라운드 윤심신 경전. 그렇죠. 10초라는 단어가 실제 그렇다면 웬만하면 전화하고 거의 수학이 이제 너머로 들려오는 거에 거의 대화도 안 했다는 셈을 부각한 거 아니냐. 한 전 위원장 반박했고 여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원희룡 전 장관인데 앞서 제가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또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뭐 비슷한 내용이기도 해요. 얼치기 후보가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든다. 본인 특검 받을 준비를 해라.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 발언 혹은 원 전 장관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제가 홍 시장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당이 걱정되면 본인이 나서시라. 계속 뒤에서 저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당이 저렇게 절절하게 지금 걱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시장직을 못 버리고 왜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게 자체가 과연 당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결국에 지금 이 포인트가 지금 국민의힘이 누구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후보들이? 지금 윤 대통령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지금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총선 참패 이런 게 있었나요? 민심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정당이라는 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윤 대통령 밥 먹었고 내가 통화했고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민심하고 지금 부합되는 건가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당심은 곧 윤심이고 윤심은 곧 민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대통령도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국민의 소통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당대회 후보들은 앞다퉈서 민심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뭔가 대통령하고 내가 밥 먹고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뭐 그거 가지고 가까우면 어떡할 건데요?
자, 그런 것들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국민들의 뜻이 뭔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관계가 좋으면 좋을 수도 있고. 그만큼 일단 집권 여당 집권을 했다. 지금 현 대통령 임기 3년 남았고 같이 가야 보수가 성공한다는 괴가 원 전 장관의 주장이고, 글쎄요, 뭐 공적 관계 얘기하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10초 통화에 대해서 덕담하는데 10초로 되겠냐? 일단 윤심 신경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 자체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당원의 80%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큰 관건이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이거 오래된 사건입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검찰에 수사했습니다. 결론 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냈는가?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가 우리 정부의 기조에 의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죠.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장 세게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한 게 바로 원 전 장관인 듯하고, 오늘 발언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 때 법무부는 뭐 했냐? 일단 구자랑 변호사님 이 얘기, 원 전 장관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상식의 영역이고, 유일하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수사 지휘권이라는 건데, 수사 지휘권이라는 건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되는 것이라서 오히려 이전 문재인 정권 때 행사가 됐던 게 문제가 됐지, 보통은 행사되는 걸 문제 삼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맡겨가지고 공정하게 진행되는구나, 이걸 상식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지난 2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치면 그때 무르익은 사건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바뀐 게 지금 벌써 한 반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왜 안 하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는 비판 발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지금 이제 항소심 판결이 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그거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 결론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의 아마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왜 그럼 더 시간이 지났는데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리 일관성을 따진다면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만으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반론 아닌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 전 장관의 비판의 대상은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들이겠지만, 친윤 혹은 대통령실 핵심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왜 제대로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구속을 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후에 정치적 행보는 없지 않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엮여 있는 듯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고요. 지금 원희룡 후보의 이 문제 제기가 일면 타당하다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수사는 물론 법무부가 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이 수사가 미진하고 정치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관련 문제를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는 그렇게 집중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그때 얘기하던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빨리빨리 수사를 진전시켜서 결론을 내면 될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들여다보듯이 또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챙기고 직접 국회에 나와서 체포영장에 대한 설명을 하듯이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챙겼다고 한다면 지금 원희룡 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작에 어떤 이 매듭이 되거나 가름이 젖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까지 온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역할을 하지 않거나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니까 그 이후에 기소했잖아요. 예. 원래 먼저 기소할 수도 있지만 관련된 사람에 대한 판결까지 보고서 기소를 하는 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기회를 더 많이 준 거예요.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건 내용을 보고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당권 초반 레이스 초반부터 1, 2, 3라운드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제였죠? 저 워크숍, 원외 당협위원장들 워크숍 때. 글쎄요, 과거에 백허그를 했던 두 사람인데 뭔가 악수도 하고 포옹하는 듯 하지만 좀 합이 좀 덜 맞는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신경전도 보기에 따라서 느껴지고 이건 뭐 개인적인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관전자 입장에서 참 흥미롭게 됐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사람 모두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게 오늘 초반 레이스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렇게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될지 저울지라는 정말 미묘한 시점에 오늘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 취소 결정, 당에 불복을 해서 탈당한 사람들 있죠. 도태우 후보나 장해찬 후보. 이 사람들에 대한 복당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용구 주민들과 함께 승리해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 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성춘 부장님, 이건 좀 상대당으로서 객관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 총선을 이끌 때 그렇게 뭐 슬금슬금 복당하는 건 이제 본인 사전에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이 정확한 주체가 누가 검토하는지 모르겠지만 장해찬, 도태우 이 두 사람의 복당을 검토한다. 그럼 만약에 진짜 복당이 됐다고 치더라고요. 그럼 한 전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다시 복당을 취소하는 건지 이런 우여곡절에 대한 예상을 벌써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규정상 복당이 이미 결정된 사람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특정 세력이 복당을 추진하고 있다면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에 추진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벌써 이렇게 기사화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알게 된 상황에서는 복당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후보 모두 해당 논란이 있은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에 뭔가 해당 논란과 관련돼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공감을 받을 만한 추후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정리되었다면은 뭐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뭔가 복당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두 후보 모두 뭔가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복당을 빠르게 뭔가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면 특정 목적,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좀 공격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당시킨다는 그런 악의적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언론의 기사가 노출된 것 자체가 두 사람의 복당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오늘 좀 크고 좀 작은 해프닝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 도태우 변호사가 본인 SNS에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당권 도전한다고 출사표 던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공판 진행된 5달 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감정의 동요를 본 기억이 없다. 뭐 마치 대통령보다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취지의 SNS 글을 썼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신공격이고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 딱 한 번 갔다 이렇게 맞받아셨거든요. 뭐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일단 복당을 검토하는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4인 4색의 행보들을 만나봤다면 그럼 4명의 당권 주자와 누가 한 배를 타고 힘을 실어두냐 이것도 중요할 겁니다. 바로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세력이 각 당권 주자들을 도울까?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물밑 조력을 시작한 셈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과거 혁신위원장이었던 인요한 의원을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최후의 그 때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혁신을
완성시킬 책임이 있으시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용기 있는 희생을 이제는 인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정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의원총회에 한 번도 발언한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는 절대 그거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오늘 원내대표께서 그만두는 것 보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일까지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들으신 그대로예요. 인현 의원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 일찌감치 좀 캠프를 꾸린 한동훈 캠프보다는 이제 전사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 캠프도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인요한 의원에 대해서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저 조계현 변호사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혁신위원장으로서 뭐 혁신의 성패와 무관하게 이 정도 비중 있게 지금 여당의 새로운 그 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친윤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 중에 많지는 않은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런닝메이트를 공식화하면서 지도부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은 아니죠. 최고위원 사태로 지도부 붕괴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기는 하는 건데 한동훈 의원 후보에 비해서 원희룡 후보 측은 사실 친윤을 상징하거나 같이 지도부를 구성할 어떤 라인업이 완성되지는 않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합류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에서는 과연 실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대세로는 이제 구도 변화는 생기긴 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실제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지속될 경우에 지도부 붕괴 방식으로 해서 지도 체제를 개편할 시도를 경계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무게감 있는 라인업을 원희룡 후보 측에서 구성해야 되는데 이 인요한 위원장의 수락 여부가 일단 친윤으로 그 상징되는 원희룡 후보가 어느 정도 이 본선에서의 경쟁력 플러스 실제 차기 지도부에서 이 본인을 중심으로 한 당내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러닝메이트 성격이잖아요.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여러 그런 중량감 있는 이미지도 있을 테니까. 여기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비례 초선이죠.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당직을 내려놓고 근데 이제 이게 원희룡 전 장관 캠프에 합류할지 아니면 나경원 의원 캠프에 합류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일단 이렇고요. 여기 있는 인물 중에 오늘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식 런닝메이트 성격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최고의 소울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최고위원 출사표 던진 장동혁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해볼 뿐이요. 국민의 물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수도권 재선, 송파 재선인 배현진 의원도 한동훈 캠프에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공식적이진 않지만 좀 더 물밑에서 최근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 시절 혹은 이철규 의원과의 원내대표 출마를 두고 많은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흥미로운 물줄기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이제 수도권 재선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친홍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가까웠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가까웠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철규 의원과의 어떤 지금 대립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특히 수도권의 인지도가 높은 그리고 또 최근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이제 공격 뭐 어떤 이 주장을 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마 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 예전처럼 이재명 대표만 조국 대표만 비난하는 이런 이미지만 갖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뭐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큰 이슈라든지 정책 이슈를 좀 하려고 그러면 예. 당내 누군가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이 공격력이 있는 본인의 어떤 파트너들이 필요할 거예요. 원 내에서겠죠. 그렇죠. 원내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현진 의원도 꽤 적극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어떤 도와주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최고위원을 한번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보다는 뭐 다른 방식으로 사실상 이제 아마 기여를 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져요. 예. 이제 그리고 특히 또 상징적으로는 친윤의 어떤 이미지가 있던 배현진 의원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을 도와준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어떤 한 후보 간의 어떤 이 서로 공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윤의 이미지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아마 적극적으로 특히 아마 도우려고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면으로 나오면 좀 더 알려드릴 텐데 여기 화면을 보면 배현진 의원은 물음표를 쳐봤고요. 진종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으로 함께 출사표를 던질 태세고 나경원 캠프의 인물들이 비교적 수면 위로는 안 올라왔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러닝메이트 영입 전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러닝메이트 정치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정말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 뭐 추미애, 정청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저는 뭐 그런 러닝메이트 정치 자체가 좀 너무 구시대적인 여의도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이다, 여의도 정치다. 일단 뭐 김민수 전 대변인이 나경원 캠프에는 일단 공보 역할을 하긴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거 썼던 여의도 사투리를 애들러 나경원 의원도 겨냥한 듯하고 러닝메이트 캠프에 누가 합류하나를 저희가 약간의 시나리오를 붙여서 길지 않게 한번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그러게요. 인현 의원이 이른바 원팀 캠프에 합류할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흥행의 청신호가 켜진 미니 대선 경선급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본격적인 신경전을 하나하나 짚어봤다면요. 이제는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